안녕하세요. 저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권다혜 사회복지사입니다. 2022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온라인 포럼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도봉구 청소년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 공유, 기조 강연, 자살 이슈 관련 청소년 인터뷰, 그리고 전문가 패널 토론으로 구성했습니다. 본격적인 포럼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와 화면 아래의 더보기란에 보시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와 자료집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미리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열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채팅을 열어두었습니다. 다양하고 활발한 의견 제시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패널을 지목해 주시고 내용을 적어 주시면 모니터링 요원이 취합하여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을 대표하여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최영대 관장님께서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최영대입니다. 먼저 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도봉교육복지센터는 2021년부터 도봉구 청소년들의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마음 건강 안정을 위하여 함께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도봉구 청소년들의 우울감, 자해, 자살 실태를 파악하는 2021년 도봉구 청소년 자살 실태 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마을 청소년들의 현재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작년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 한 해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 추진 전략과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오늘 온라인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늘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고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많으신 순복음 도봉교회 김용준 담임 목사님과 사람을 향한 복지 도봉을 만들고자 애쓰고 계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김미정 센터장님, 도봉구 교육복지센터의 곽은정 센터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사, 상담사,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포럼은 청소년들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당사자, 전문가 패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종합하여 도봉구의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주춧돌로 삼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이 마주하는 심리적인 어려움 또한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봉구 자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함께해 주신 협력기관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김미정 센터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김미정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와 학습,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상황에서 문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정서적 불편감으로 인해서 자해와 자살로 이어지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서로 지역 내에서 연합하였던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최영대 관장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자살 예방과 심리 정서에 연합해서 청소년 자살 실태 조사를 해보자는 제안을 해주셨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도봉구 청소년들의 고민과 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도봉교육복지센터의 곽은정 센터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봉교육복지센터의 곽은정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모든 분들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연합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지역의 두 센터가 협력하여 중학생 대상으로 도봉구 청소년 자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봉구 단일의 청소년 자살 관련 실태 조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진단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이 도봉구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연합 포럼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진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복지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에 청소년 자살 예방을 주제로 해서 연구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최영대 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익히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자살률은 비록 1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도봉구를 비롯한 지방정부 역시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와 더불어서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노력, 특히 민과 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도봉교육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협력해서 그동안에 우리 도봉구의 청소년 자살에 관한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 연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보다 생산적이고 또 효과적인 제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오늘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동일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순서를 맡아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봉구 청소년 자살 실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뒤이어 기조 강연을 정해 듣겠습니다. 미리 전해드린 자료집과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조사와 관련된 서두는 최영대 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도봉구 청소년 자살 실태 조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자살 예방 사업의 성과를 작년 2월 성과 발표를 통해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자 대상을 기존 어르신에서 청소년으로 확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고 청소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도봉구에는 4만 6천 명의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면 가슴 아픈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삶의 질 만족도는 최하위였으며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 생활 만족도는 진학을 거듭할수록 매년 줄어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중고등학생의 34%가 평상시에도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하였고, 이 가운데 25%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청소년기에 이렇게나 많은 아이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울감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청소년 자살률은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 자살률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인 결과를 찾아보고자 도봉구의 현안을 찾아보았지만 도봉구 단일의 실태 조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봉구 청소년들의 자살 실태 결과를 알 수 없어 실전 현장에 적용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도봉구 협력기관들과 논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실태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봉구 청소년들의 자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한 지표 체계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봉구 4개 권역별 대표 1개교를 선정해서 중학교 2학년 재학생에게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연구는 3월부터 시작하여 작년 9월까지 조사 분석을 마쳤으며 지역사회 공유를 통해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도봉구 13개 중학교와 결과를 나누어 동행 의지를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의 교육 현장과 복지 현장 등 청소년 관련 실무 현장에 다각도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조사의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봉구 청소년 자살 실태 조사 결과는 권다혜 사회복지사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설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슬라이드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앞서 나눠드린 결과 보고서 15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WHO에서 말하는 자살 예방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표 아이템을 수집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연구들의 결과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결과 보고서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표는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자살실태조사, 자살예방백서입니다. 필요한 지표를 추출하고 조사 대상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아울러 아동친화도시 도봉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발전 방향과 맥락을 맞추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결정된 문화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요. 각 지표별로 출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131페이지, 부록을 통해서 실제 조사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사표를 완성한 이후 5월부터 6월까지 약 2주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고요. 총 722부의 설문이 회수되었습니다. 자료 분석은 기술 분석, 비교 분석과 교차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궁금하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 남자 371명, 여자 344명으로 남학생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이들이 80%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 가구원 수는 3.45명. 권역별 차이를 보시면 방학권은 부모 가구와 도봉권은 기타 가구와 같이 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여기서 기타 가구는 3세대 또는 13세대 가구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삶의 만족도입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의 72%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학업 성취도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살펴본다면 전체 42%가 중간, 32%가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관적 건강 상태를 보실까요? 저희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과반 이상이 건강 상태에 관하여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관계망 지표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또래 관계, 선생님 관계, 부모 관계를 나누어 살펴봤는데요. 모든 관계 영역에서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4.24점으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대화 정도는 어떨까요? 또래 그리고 부모와의 평일 그리고 주말 대화 수준을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대면 소통은 부모와, SNS 소통은 친구와 더욱 활발했습니다. 전체적인 소통 시간은 친구와 평균 130분, 부모와는 120분으로 약 10여 분이라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자살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살 또는 자살 시도 노출 경험과 그 시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친구, 친척, 형제, 자매, 부모 순으로 노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66명이 해당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요. 이는 전체 9.3%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됐습니다. 다음은 자살에 대한 태도에 관해 물었습니다. 사실 이 지표는 37개 질문으로 이루어진 문항입니다. 그리고 총 10가지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요인 하나만 설명해드리고 바로 요약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용적 태도란 고통받는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자살을 용인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점수는 평균 2.85점으로 동의하지 않음에서 보통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아래 삶의 만족도 마이너스, 주관적 정신건강 마이너스, 이렇게 아래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는 각 변수와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수용적 태도가 높은 편임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라면 마이너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9개 요인도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한 장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10개 요인의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는 금기적 태도로 2.55점이었고요. 가장 높은 점수는 자살 예방 준비성으로 3.58점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의한 편차가 나타난 경우 별로 표시를 나타냈고요. 이때 대표적인 영역들을 파란색 박스로 나타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삶의 만족도, 건강 상태, 그리고 관계망과 같은 변수들은 앞으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넘어가서 자살 생각을 살펴볼까요? 29%의 아이들이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주된 이유로 성적, 시험, 진로와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해 행동은 8.1%에 해당하는 55명의 아이들이 해본 적 있다고 답했는데요. 1년에 한두 번 한다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지만 주 3회 이상 한다는 친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54명, 즉 7.8%의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요. 이 가운데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놀랍게도 6.5%, 18명의 아이들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순히 수치 비교만 해보자면요. 자살 계획자의 3분의 1이 실제 시도를 한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중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자살 시도를 해봤다는 친구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남성보다는 여성, 주관적 건강이 낮은 집단,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집단, 그리고 관계망 점수가 평균 미만이었던 집단, 게다가 자살 노출 경험이 있었던 집단, 이렇게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궁금해지는 것은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아이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주저한 것일까요? 이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가장 많은 답은 그래도 사는 것이 낫다라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전히 불안한 것은 바로 3.6%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자살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단지 망설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친구들이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21%에 그쳤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 주변의 시선 때문이라는 답도 많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복지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이 활발해야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살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복지기관에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36%의 아이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관계망 지표 점수가 높은 그룹, 그러니까 관계망이 긍정적인 친구들의 경우 복지기관에 이용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유의한 정도로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변 관계가 지지적일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참여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 도봉구의 자살 생각과 자살 계획, 자살 시도율을 전국 그리고 시도별 단위 조사와 비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살 생각, 계획, 시도 모든 영역에서 도봉구의 수치가 서울시와 전국 평균보다 더욱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처럼 도봉구의 자살 위기 현주소를 알게 된 지금 너무 늦기 전에 지역사회가 함께 개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학교 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관계망 형성과 강화를 위한 개입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시선, 낙인감을 줄여서 복지기관에 발견되거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봉구 관내의 여러 유관기관들이 손잡고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소년 자살 실태와 관련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님께서 코로나 시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과제와 지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동일입니다. 아마 지금 이게 다 잘 전달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얼굴을 거의 다 가리고 또 계속 하게 되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 도봉구의 청소년 자살 실태 조사에 대한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실태 조사도 하시고 우리 선생님이 또 발표를 엄청 잘 해주셔서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서울시 의회의 지원으로 저희가 공동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청소년의 자살 실태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책임 연구원으로서 작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드리는 것으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을 잘 써보겠습니다. 아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은 또 자료를 통해서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발표를 같이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현재 지금 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대학원의 교육상담 전공 교수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상담학회라는 상담학회의 이제 청소년 관련 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는 상담센터가 대학생활문화원이라는 기관에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그 원장을 현재 맡고 있는데요. 우리 기관에서 가장 참여도가 높은 강좌가 찾아가는 혹은 찾아오는 생명지킴이입니다. 생명지킴이, 생명사랑에 관련되는데요. 이거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실 자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 것들이고 오늘 사실 제가 이거 보면서 실태조사 되게 딱딱하죠. 아까 선생님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딱딱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자살 실태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저희 이렇게 준비하고 시간을 얘기할 때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실태조사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어웨어니스라고 그러죠. 인식을 좀 높이고 전체적으로 그 생명 사랑, 생명 지킴이에 대해서 또 주의를 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을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점이라 하면 보통 저희가 인식을 할 때 이쯤일 거야, 혹은 이쯤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런 실태조사가 또 우리 마을에서 또 우리 도시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몇 개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강의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이제 여기가 그 코로나 시국이고 이 앞에 계시는 분도 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생명 지킴이 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OX 퀴즈 꼭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제일 그 학생들이 좋아한다? 관심 있어 하는 OX 퀴즈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으면 자살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O냐 X냐 이런 거. 그러니까 자살 얘기 좀 하는 게 불편하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사실 X입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자살 위험을 키우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충분히 구성원들끼리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그 OX 퀴즈 이거거든요. 내가 자살을 도와달라는 이런 신호를 받게 되면 끝까지 책임지고 자살을 막아야 된다. OX. 네, X죠. 끝까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이건 같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전체적인 오늘 기조 자체가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도 보고 같이 얘기하면서 공동체 전체적인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수준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결국 인식을 높이고 접근을 하되 혹시 독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이 자살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자살에 대한 그 어려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의적인 자해, 자살일에 대해서 아무튼 그 초래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소년 자살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또 공동적인 지역적 이유가 같이 작업이 돼서 이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위협 요인뿐만 아니고 저희가 관심 있는 건 각 수준에서의 보호 요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자살 사고,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실제로 자살에 끝맺는 이런 여러 가지 수준에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자살에 대한 사고, 자살 시도도 굉장히 중요한 위협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 특성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방형 자살도 많이 얘기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살이 이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청소년 자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고 다양한 부분에서 특히 보겠지만 저희가 특히 그 외부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사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자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들이 청소년 자살 때 어떻게 독특하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청소년기의 독특성, 충동성, 어떻게 보면 정서 조절에서의 미숙성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위협적인 위기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살 충동 경우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죠? 예,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꽤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고 이런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별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그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보면 숫자로 혹은 대화로 이렇게 조사를 같이 진행했던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청소년 자살에 대한 어떤 영향 요인을 봤을 때 개인적 수준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협 요인이 있겠죠. 이런 리스크 팩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기의 독특성인 충동성, 그 다음에 남용, 그리고 공격성, 더 나아가서 어떤 성별에 대한 차이나 이전
자살 시도 경향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우울에 대한 것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어서 우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위험 요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호 요인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런 위협 요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 결과로 초래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리질리언트하다는 것들은 위협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보호 요인 때문에 그 결과를 꼭 극단적으로 결론 맺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특히 개인적 보호 요인에서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위한 자존감, 그 다음에 이런 그 스트레스에서도 자아 존중감, 본인에 대한 가치감을 높이는 경우에 상당히 보호 요인으로 작성된다. 바로 개인적 보호 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요인에서도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족적 위기가 바로 자살 요인과 크게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에 의한 일관적이지 않고 거부적인 양육 태도, 그리고 갈등, 가정 폭력의 부분, 피해의 가해의 부분에 대해서 더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부모에 대한 학대는 그 학대 상황뿐만 아니고 이거에 대한 결과로서 우울과 불안을 높여서 사실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피해 요인에 대한 생각들을 저희들이 공동체에서도 다루게 되거든요. 더불어 반대로 보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보호 요인으로서 부모의 신뢰, 애착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가족적인 지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이 된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보호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래 요인도 청소년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자 보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폭력 피해, 학교 폭력 피해 이런 것들이 심리적 부종과 연결되면서 자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또래 관계는 직접적인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직접적인 영향 혹은 우울에 의한 매개 영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 요인 자체는 탄력성, 결국 또래와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보호 요인으로 작동이 된다. 결국 외부에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이런 보호 요인에서 작동이 된다는 것도 보죠. 사실 저희가 보호 요인 얘기할 때 개인적인 성격적 요인,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또래 요인이 크게 작동이 되면 웬만한 위협 요인을 어떻게 보면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여기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었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이 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선택인지 어떻게 보면은 사망이죠. 자신이 직접 사망한 경우를 얘기했는데 그때 그게 아무래도 자살인 경우도 있지만 자해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자해는 아무래도 신체 파괴하는 행동이죠. 이게는 자살 자체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얼굴 자살과 연결이 되고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적으로 손해하는 거, 손괴하는 거, 핥히기, 때리기 뭐 이런 것들 포함을 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해의 경우에서도 아무래도 관계가 많이 있죠. 이런 자해가 갖고 있는 손상뿐만 아니고 다양한 후속 영향도 저희가 꼭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도 자해 위험 요인은 아동기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양육 행동과 정서 조절의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심리 사회적 부정적 영향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자해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족과 무능감도 여전히 부정적 인식과 포괄돼서 문제를 보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호 요인은 어떤 상처에 대한 인식, 삶의 목표, 자기 회복, 사회적 관계 회복. 결국 여기서 보시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자신에 대한 어떤 큰 자신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이렇게 보호 요인에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과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이 자의 중요한 개인적 보호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나머지를 이용해서 서울시, 그러니까 도봉구 쪽에서 얘기했고 작년에 저희가 실시한 서울시 생명준중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오늘 정리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 방법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개량적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 또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그 데이터 소스를 다양하게 해서 저희가 이 과정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사에 임한 때 참여해 주는 것, 그리고 이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예방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학생들의 감사를 다시 드리고요. 측정 도구는 다행히 이미 있었던 중요한 도구들, 그리고 이전 도구에서도 일관성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확보한 경우 이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도구들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조사 결과에서 다양한 그 도움 대상 및 생명상담센터의 인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 여기서도 청소년에 대한 자살에 대한 다양한 의식, 요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문항을 구성을 했고요. 참여를 받았습니다. 자살 실태 빈도 여기서 나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알시겠지만 이런 작업들을 해본 분들도 이런 그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갖고 있을까? 뭐 자세한 것들은 아직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하게 작업을 해야 될 게 이런 실태 같은 것들이 외부 결과에 대해서 얼만큼 변하는지 혹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사고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저희가 이제 소위 리그레션을 통해서 그 인과적 관계가 있을 만한 것들을 확인을 해 보았었습니다. 자살 사고는 아무래도 여기 잠깐 나왔다시피 저희가 중요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령별로 혹은 남녀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보았고요. 예를 들면 중학생 같은 경우 여학생들이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명 존중 의식이 여부에 따라서도 자살에 대한 사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살 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생 같은 경우에 여기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조사 결과 자체는 여학생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편향이 돼 있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학교 폭력 경험이 좀 증가하는 경우도 보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명 존중 의식이 낮은 경우, 가족 관계의 질이 낮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많이 보였죠. 자살 시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친구 관계가 좀 낮을수록 어려움을 보이고 또 고등학생도 우울감이 높을수록 사실 확실히 증가하는 경향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고 전문가들과의 또 그 FGI 결과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면접 대상에 참여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이 질문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위기 청소년 특징이냐 뭐 이런 것 중심으로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요.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인지적인 특성에서 특히 청소년기의 미숙함과 충동성, 그다음에 학업에 대한 문제들, 진로에 대한 문제들, 정서적 특성, 대인관계에서 충동성 같은 것들, 그리고 환경적 특성에서 특별히 가족적으로 특징적인 사회적 특징, 발달적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적 특성 자체도 또 코로나19에 관련돼서 고립과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저희가 또 그 정책 의견화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오후 이후에 저희가 이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한 각 수준별 또 의견을 듣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면접 도상 대상자들이 그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해 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마 그 각 수준별로 개인 얘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아이들 입을 통해서 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온 중요한 결과들은 바로 개인적 수준에서 특별히 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중요한 그 센터 내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기관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제안했었죠.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기능에 대한 제안도 했었고 정책 얘기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계속 일관성이 있게 갈 것이고 특별히 재미있는 거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친구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그 전체적인 영역에서 저희가 다 차이점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저희가 그 보고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정리하고 이제 이것들을 기초로 그 많은 수준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 기대하고 저희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베이스라인을 제안하는 것으로 전체를 관람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도봉구의 실태를 이야기에 앞서 서울시 청소년들의 현 주소를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봤습니다. 함께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당근입니다. 저는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퇴를 결심을 했었었는데요. 일단은 사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저는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친구와의 관계보다는 저 혼자만의 감정적인 문제가 되게 심했어요. 예를 들면 사실 친구들이 저에게 굉장히 잘 해주고 친하게 잘 지냈지만 그 속에서도 제 스스로가 소속해 있지 않다는 외로움이라든지 혹은 어떻게 보면 사실 쓸데없는 미래에 관한 부정적이고 많은 걱정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감정이 다운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다운되다 보니까 주변 상황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 눈치도 많이 보고 주변에 대한 의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나 자신은 내가 아닌 내 주변에게 제 시선이 모두 쏠려 있었어요. 뭔가 자해라든지 자살 그런 시도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제 안에 약간 분노라든지 슬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뭔가 자해를 하고 나면 제가 약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어쨌든 자해를 하면 제가 제 몸을 다치게 하는 거고 어떻게 심하게 하다 보면 가끔 피도 흐르고 아프다는 느낌도 들잖아요. 딱 그때 정신이 확 들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평소에는 항상 기분이 다운이다 보니까 주변 상황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충격을 통해서 그런 무감각한 감정이랑 우울을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자해를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약간 나를 계속 봐주고 저를 계속 신경 써줬으면 하는 마음과 약간 그래도 자해를 하는 저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마음 아파할 주변인들에게 미안함이 뒤섞여가지고 사실 자해는 했지만 그게 죽음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게 하지만 상처는 나게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그 자해를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가끔 드는 생각이지만 저희 집이 3층이에요. 뭔가 그때도 든 생각이지만 제가 집이 3층이 아니었다면 뭔가 이미 뛰어내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어요. 그때 자살을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식으로 제가 노력을 하고,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우울했었었는데 몇 년 동안, 그 몇 년 동안 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 이렇게 살아도 기쁨이 없고 살 이유가 없는데 나는 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너무나 우울하고 슬픈 감정에 지배당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이럴 때 자살에 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일단 저희 아버지도 제가 계속해서 나아질 때까지 끊임없는 지원, 예를 들면 약이 안 맞아서 굉장히 우울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같이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신다든지, 그런 정서적인 지원을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셨고, 제가 대안학교에 갔을 때 고등학생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외에도 저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사실 너무 많이 만났어가지고, 사실 여기 상담센터 이런 데 가서도 좋은 상담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께서도 당연히 정서적인 지원, 그리고 저를 계속해서 밖으로 불러내주셨거든요. 사실 우울한 친구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무기력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다 보면 더더욱 우울해지고 더더욱 부정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상담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를 계속해서 밖으로 꺼내주셔가지고 같이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저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서 제가 좀 더 빨리 나아질 수 있는 거였는데, 사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우울하고 감정이 불안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대부분이 가정에서도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실 상담센터나 이런 정신과를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러기까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울하고 그런 친구들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밖에 나올 생각부터 하지 않아요. 이런데 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에베레스트 산 하나 오르는 느낌이거든요. 정말 밖에 나가서 청소년 센터까지 오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런 센터나 이런 많은 어른분들이 그런 친구들에게 직접 다가가 주는 게 저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동네만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양이입니다. 일단 우울함이랑 그리고 불안함을 좀 약간 있었고, 그거가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한동안 되게 어려웠어요, 마음이. 일단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컸고요. 그런 학업적인 거에서 계속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나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자아의 불안성까지 계속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체성의 혼란까지 왔었던 게 가장 좀 큰 주된 이유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풀 수 있는 게 자해라는 그러한 도구,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좀 있었고, 별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자주는 아니었고 그냥 커터칼로 손목 긋는 거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좀 텀이 길면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완전 깊게는 안 했었었고 그냥 살짝씩 그었었는데 사실 그걸 하고 나서 또 막 이렇게 개운하거나 뭔가 풀린다는 느낌은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마다 충동이 올라와서 그냥 충동적으로 먼저 그렇게 행동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왜냐면 별로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 또 뭔가 부모님한테 알리면 걱정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몰래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도움은 일단은 좀 관심이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기관 차원이나 그렇게 조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기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울을 해소해야 하는지 그런 해결 방안들을 좀 제시받고 싶고 제시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뭔가 알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뭔가 이런 관련해가지고 기관이나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홍보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안전하게 신변이 보호된 상태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좀 더 많은 친구들이 방문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2022년 도봉구 청소년 자살 예방 온라인 토론회 좌장을 맡은 동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김재열 교수입니다. 조금 전에 그 인터뷰를 보셨죠. 자살 시도 청소년들 당사자들의 솔직한 심경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만 곁에 있었으면 견딜 수 있다. 부디 우리를 발견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공한 위층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노인 자살 예방 사업 성과 발표회와 포럼에 이어서 올해에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자살 예방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 자살 예방 온라인 포럼을 준비하신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의 수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참여하여 주신 도봉교육복지센터,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발표를 훌륭히 해주신 연구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 발표회와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전국의 복지 실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청소년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살 실태조사는 도봉구가 최초가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우리 사회복지관 중에서는 서울시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의 특징은 그간 자살 예방에 대한 연구가 주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차원에서 정책과제 수행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은 근본의 연구조사 실태 발표는 지역사회 대상의 청소년을 접점으로 해서 한 복지적인 접근이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의 첫 번째 세션은 연구팀이 도봉구 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도출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한 발표였습니다. 그간의 청소년 자살 예방 연구는 중앙정부나 광역단체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차별을 둔 것이 그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이 코로나 시대의 서울시 청소년 자살 실태를 말한다라는 주제로서 우리 김동일 교수님께서 기존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과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론적 배경, 또 현상에 대한 설명, 또 전년도 서울시 청소년 자살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청소년 자살의 실태와 자살 예방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는 아주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목소리를 듣다라는 청소년 자해와 자살 경험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두 청소년이 등장하는데 우리 방금 들은 바와 같이 이 생생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큰 제시물을 앞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와 대안의 제시, 또 하나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그들이 말하는 자해와 자살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문가의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은 네 분이십니다. 이분들은 자살 예방과 관련된 지역사회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영역을 맡은 우리 고진선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고진선 소장님은 우리 동네 마음건강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협회장도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분야를 맡으신 시영대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시영대 관장님은 창동복지관 관장으로서 오랫동안 지역사회 자살 연구의 예방 프로그램을 연구하시는 실천가이십니다. 다음은 자살 정책 분야를 맡으신 윤진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윤진 부장님은 생명존중 희망재단 부장님으로서 지난해에 이어서 도봉구의 자살 연구 예방 연구 포럼에 패널로서 수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조 강연을 훌륭히 해주신 김동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신 우리 김동일 교수님은 그간 청소년 자살 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봉구 지역 지역사회에 적합한 청소년 자살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한 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청소년 자살 연구의 전 부분에 걸쳐서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연구팀이 발제한 연구 과제의 범주에서 담당하시는 각 분야의 토론자들이 오늘 그 분야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발표 연구 내용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자살 전반적인 부분에 궁금증이 있다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론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토론자 각자 총 10분 이내로 이내입니다. 이내를 드리겠습니다. 5분이나 7분이나 9분이 경과될 때마다 타임키퍼가 카드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시간 내에 준비하신 토론 주제를 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로 학교 영역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우리 고진선 소장님의 토론이 있으시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학교와 청소년 자살 예방입니다. 필드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배포해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고진선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제가 학교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진행하기 전에요. 아동 친화도시 도봉구에서 청소년 자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선도적으로 하셨던 창동복지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동에 30년 정도 거주했던 주민으로서 또 이러한 활동이 창동에서 먼저 도봉구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는 게 또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자살 예방 분야에 15년 정도 현장에서 근무하던 당사자로서 이런 중요한 이슈와 관련된 사항이 지역 사회에서 먼저 나타났다는 거에 좀
처음에는 의아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정책 스펙트럼은 정신건강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학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체계들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건강 체계 안에서 운영되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안에 청소년 자살 실태라고 하는 내용을 지역사회에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했던 실무자로서 의아했었지만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을 듣고 또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서 현장에서는 사실상은 좀 고민들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은 이원화된 서비스를 모두 다 흡수해야 되는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복지부나 어디든 간에 지역사회에 만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만큼의 갈급함이 이러한 실태조사를 만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앞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봤듯이 청소년들을 위한 자살 예방은 학교 또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리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춰서 누구나 편하게 상담이나 누구나 편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체계들, 거기에다가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지역 모두가 알 수 있는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집단 프로그램들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관련해서 제가 학교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몇 가지의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들 지금 2년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분기별로 계속해서 정신건강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자살과 관련된 이슈들도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나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살펴봤을 때 청소년들도 우울감과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 내에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사분들도 가정이나 학교 내에서 체감하는 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성인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실제 수치로는 청소년이 조금 더 낮을 수 있겠지만 표현하는 방식의 짜증이나 화, 분노 이런 것들은 성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체감하시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결과의 내용을 보면 뭐 제가 토론 자료집에 넣었던 걸 참고로 보실 수 있겠지만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들도 심각한 사항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소통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최근에 SNS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키워드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최근 3개월의 키워드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뉴스나 다른 것들 제외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뭐 인스타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3개월의 분석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뭐 학교 또는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이슈 또는 자살성 자해라고 하는 NSSI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첫 번째 분석을 해봤던 건 학교와 청소년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색깔 표시들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키워드고요. 중간에 동그라미로 보여져 있는 게 연결되는 키워드인데요. 학교와 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뭐 집, 수업, 학생, 아이, 친구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학교와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도 역시나 집, 수업, 뭐 친구, 아이, 학생 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키워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키워드가 유사하게 나타나서 자살과 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더니요. 아동 또는 성인, 여성, 사회, 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연결되는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학생입니다. 특히나
14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부분,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단절된 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정에 대한 부분, 거기에다가 여성에 대한 서비스 접근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이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학교 기반의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구성하려고 하면 학교를 기반으로 한 몇 가지의 체계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명 존중 교육이 4시간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데 시간을 좀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겠다. 단순히 이건 개별의 학교가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정 시기에 특히나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달에 극단적인 선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특정 시기에 교육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교와 가정을 좀 연결짓는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담 시스템인 다 들어줄게나 또 문자 상담 시스템, 자살 징후 알림 에 대한 스마트 안심 드림 같은 것들을 홍보해서 가정 내에서도 아이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이트키퍼 교육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다만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받으셨던 분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걸로 인한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온오프라인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들도 나누는 정서적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가 된다면 사실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 지원 서비스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역 병원이나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서 의료 상담이나 직접 지원 또는 마음 건강 치료 전문의를 배치해서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교두보의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누구나 힘들 때는 이야기할 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힘들 때 이야기하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 어떤 마음이 제일 크냐면 이야기할 만한 곳에 찾아보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왜 표현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학생들 또는 청소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작은 마음을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학교, 지역사회가 된다면 청소년의 자살 예방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진선 소장님은 학교 영역에서 또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키워드로서 학생, 집, 여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학교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및 학부모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건강과 의료 지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론자로서는 지역사회 복지 영역의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시영대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도봉구 협력 모델입니다. 네, 조금 전에 고진선 소장님께서 그 토론문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역사회 정신건강이나 자살 이슈에 관해서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닌 복지기관들이 연합하여 힘쓴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분절성, 자살 고위험군 중심의 서비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연구가 시작됐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연구기관을 대표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문을 살펴보시면은 지난 도봉구 그 청소년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와 의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만 앞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집 68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도봉구 각 기관의 협력 모델 제안으로 넘어가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공감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69페이지 그 표를 보시면요, 69페이지 그 상단에 그 표를 보시면은 도봉구 관내 청소년과 정신건강 영역기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통합사례관리회의, 아동 청소년 분과 등 청소년을 둘러싼 개입체계나 네트워크는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한 발 더 나아가서 각 기관의 전문성에 기이한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의 추진과 적극적 연계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실태 조사를 마친 직후에 그 결과를 지역사회 13개 중학교와 함께 나누고 자살위험군 청소년 개입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고 학교의 참여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자살 예방 시스템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해와 자살 시도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기 전에 그 길목을 사전에 차단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면은 고위험군도 중요하지만은 중저위험군 위기 학생 발견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자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저위험군 경우 당사자나 보호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개입 수준이나 서비스 질의 차이가 있고 매뉴얼 또한 막연한 상태인 듯 보입니다. 그 기준을 바로 세우고 욕구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복지기관 등 민과 관에 협력하는 함께하는 통합사례관리 차원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응답자의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번 응답자의 36% 이상이 자살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이용하겠다는 절실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반영해서 향후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할 기회가 있으면은 진행 과정과 결과를 기반으로 개입에 따른 접근 방법과 민과 관이 함께하여 당사자가 호전되어가는 과정을 매뉴얼화하는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허락하시면은 조금 전에 발표한 김동일 교수님의 자문도 좀 필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하고 계신 복지기관 실무자분들과 그런 협력 체계와 네트워크 조직과 강화에 다 함께 해보자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우리 복지관은 앞으로도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도봉교육복지센터와 함께 학교와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둔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자살 예방 교육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도봉구 청소년 관계망 형성에 앞으로 그런 사업에 힘쓰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는 많은 유관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대 관장님께서는 도봉구 청소년 자살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은 보호 요인의 강화가 중요하고 자살 관련 사업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개입과 다른 접근 방법과 또 민과 관이 함께 개입해서 당사자가 호전해 가는 과정을 매뉴얼화하고 또 공유하고 우리 함께 해야 하는 것은 필요성, 즉 지역 내의 자살 예방 안전망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역 내에 청소년 자살 예방 유관기관인 복지관, 도봉교육복지센터, 또 도봉구 청소년 복지센터의 역할 인식을 강조하였고 또 함께한 그 도봉구 전 유관단체 기관, 자살에 관련된 관련 사업을 하는 모든 기관들을 말하는 거죠. 함께 도봉구 자살 예방 협력 모델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자살 예방 정책의 영역으로서 우리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윤진 사업 총괄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도봉구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제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윤진입니다. 먼저 도봉구 청소년의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도봉구의 복지와 생명존중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큰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제게 허락된 짧은 시간 동안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구하신 내용을 토대로 지역사회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를 중심으로 피력하겠지만 지역적이기 때문에 좀 낙인 효과의 우려도 있기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슈를 근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우리 청소년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상태를 살펴봐야겠죠. 이 자살과 관련돼서 사망 원인 통계를 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데이터를 보시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큰 지류와 사회적인 이슈가 반영이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이 달라지느냐,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야 될 상황인 것이죠. 이 자료를 보셨을 때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이 수치를 보시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정신적 위기가 증가한 것이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려스럽게도 자살 자해 위험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고요. 교육부의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에서도 우선 관리군인 자살위험군의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다각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요 수치에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교육, 상담, 위기 개입, 홍보, 캠페인 등의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더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치료비 지원책이 있습니다. 자살, 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대상의 신체, 정신적 치료비를 실비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눈에 띄는 것은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거나 의료 취약 지역의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방문을 해서 학생 면담 및 교직원, 컨설팅, 그리고 학부모 상담 등을 진행을 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또한 24시간 비대면 상담 서비스 다 들어줄게나 상담 창구를 다 확대 지원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배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도 긴급하고 촘촘하게 안전망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사이버 영역이에요. 지난해에 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지난해는 학교를 대부분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교폭력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오른 것이 사이버 폭력 실태예요. 아이들의 폭력이 사이버로 넘어가고 있고 이 사이버 영역은 더 저희가 접근하거나 혹은 또 제거하거나 또 아이들을 또 지원해 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저희가 각별하게 섬세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살과 관련돼서도 온라인 유해 환경 차단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교육 지표도 마찬가지의 그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며칠 전에 좀 발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온라인상의 폭력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학교폭력 피해자 중에 12% 정도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하고요. 또 온라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례가 잇따르다 보니까 며칠 전이죠. 21일 날 국회에서도 온라인 폭력 방지법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은 더 또 속도가 빨라서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모쪼록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이 또 나와야 하니까요. 우리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재현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정책과 기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중점을 두고 또 논의하는 자리일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고진선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자살 예방 스펙트럼이 이원화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은 청소년 정책을 많이 펼치긴 하지만 이는 대부분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 정책이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밖의 아이들은 여가부의 사업 영역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는 모든 대상을 아우르고는 있지만 주목할 점은 이런 구분의 틈새가 분명히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도움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그러면 안 되는 그 아이들까지도 뭔가 발견을 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리도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의 연계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 되고 지역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가 훨씬 더 뜻깊고 고무적인 사실은 더욱 이런 의미를 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도봉교육복지센터,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필두로 해서 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쿰뚜림이나 시립 청소년 창동 청소년센터도 있죠. 그리고 위센터도 있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더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인근의 가족센터, 다문화센터, 그리고 하나센터 등 지역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연계와 또 협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교사 및 학부모 등 보호자 대상의 교육도 아주 중요하죠. 생명존중 교육은 나 자신을 위한 교육이기도 하지만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필수로 참여해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이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일명 뭐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더 좀 익숙하실 텐데요. 이 부분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교육의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좀 달라졌어요.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핵심 메시지가 많이 세계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자살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도움받을 곳이 분명히 있으니 꼭 요청을 해라.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정보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합적 안전망 원스톱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필요성을 깨달았다면 곧 실천해야 하고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늘 앞장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 순간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지 부장님 지난해에도 정말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신천 전문 현장에서의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울분 또 답답함 이런 것들을 토론해 주셨었는데 오늘 또 멋진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 부장님은 자살 예방 주무기관의 실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살 예방 시스템으로서 우리 통합적 안전망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각 자원이 연계하고 또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이 청소년 통합 지원센터 확립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참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또 청소년 보호자 대상의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토론자는 우리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 중층적 접근이라는 토론 주제로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셨던 우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우리 김동일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이 됐다 보니 아무래도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미리 이제 주신 주중에서 학교 또 지역의 협력 기관, 통합적 지역 접근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들을 잘 보면서 여러분께 오늘 중층적인 멀티레벨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층적이라는 건 체계상에서 여러 가지 수준이 있다는 것도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중복이 서로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책에서 이루어졌다고 다음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더 넘어서 합쳐서 의도적으로
잘 스며들게 중층적, 중복적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책에 특히 중층적 접근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건 다시 한번 끝나면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OECD가 가장 높은 걸로 20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별 5대 사망 원인 안에서도 10대, 20대 고의적 자해가 가장 높은 게 2020년 데이터에서도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순위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태를 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특히 저희가 청소년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별 관계없이 10대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증가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추이를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실태와 또 직접적으로 저희가 들어본 현장의 목소리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위기 심각성이라는 게 오늘 말씀을 다 주셨지만 아무래도 연령대가 청소년에서 중기, 초기, 중기, 그다음에 후기 청소년 하면서 자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다시 말씀 주셨지만 우리의 어떤 현 상황 자체에서 스마트폰, SNS가 확대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들이 더 공개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영향력도 커졌죠. 특히 청소년 자살에서 모방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커졌고요. 또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온라인에 의한 아주 파괴적인 이런 여러 가지 댓글, 어려운 점, 공격들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들, 그 컨텐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력이 훨씬 커졌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살이 그 어떤 파국적인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자살적인 자해부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구가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참여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살이 자해가 자살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자해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 행동으로서의 어떤 의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확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자해가 자살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분이 심각하고 이분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아무래도 자해를 했다는 것들이 자살로 이끄는 중요한 게이트웨이다라는 부분, 아까 이제 게이트 키퍼도 나왔지만 게이트웨이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해에 대한 정서적 고통의 불평을 완화하기 위한 기제했고 또 대처 방법을 볼 수 있지만 앞으로도 청소년기의 이 부분이 어떤 문제 의식으로서 또 어웨어되고 우리가 이 부분도 확장적 전환 상황에서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렇게 체계적 수준이라는 얘기는 오늘 말씀드렸지만 위기에 대한 위험 요인들, 개인적 수준, 가족적 수준, 지역사회,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똑같이 개인적, 그다음에 학교, 사회, 지역적 보호 요인, 결국 키다리 아저씨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리질리언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보호 요인도 같이 다루게 되고 오늘은 아마 그 보호 요인을 관심 있게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마지막에 이 체계별로의 보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청소년 당사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이런 보호 요인을 한번 정리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여기 목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청소년 자살은 파국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파국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결국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조 증상, 우울감, 또 가족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것에 따른
표지, 표식, 마커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어쨌든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부진, 또 개인적인 일탈들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학교, 지역에서 막지 못하면 문제 행동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폭력, 학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또한 효과적으로 저희가 보호 요소를 통해서 중지하지 못하면 파국적인 결과입니다. 사실 저희한테 여러 가지 기회와 어떤 위기가 상존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아마 전체적으로 개인적 수준에서부터 어떤 지역사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이번엔 국가 수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살보다는 더 확대된 수준에서의 어떤 위기 수준을 보실 거고, 그다음에 제도적과 재원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일 것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오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적인 수준 말고 지역적인 수준의 센터들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특별히 캠페인을 잘 전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재원 확보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관에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상담센터, 지역복지관에서도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확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부분, 특히 사각지대 학생들에 대한 그 참여, 확인, 그리고 자살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입 방법을 마련해서 실시하는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아까 주셨는데요. 의무적 실시 한계를 개선하고 앞으로도 특정 시기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확인하시고, 교내에서의 생명 존중 의식을 남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과 강사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각자들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인 참여와 또한 그 생명 존중 윤리 의식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확대뿐만 아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또 개인적인 위생 공간, 또 개인 생명에 대한 존중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중증적으로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고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영 교수님 앞에서 기조강연도 해주시고, 또 이어서 또 재원에 대해서 또 설명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영 교수님은 그 청소년 자살의 그 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또 자살과 자해에 관해서 그 차이와 연관성을 또 제시하셨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제안하셨는데,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별로 체계 수준별 접근을 제안하셨습니다. 국가와 광역단체, 지역사회, 학교, 개인의 체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각 체계가 각각 맡은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네 분의 전문가께서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훌륭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예, 토론에서 말씀하신 또 다 못다 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 발표와 토론을 종합해 볼 때 그간 청소년의 자살 예방에 대한 논의가 노인 자살 예방에 대한 사업에 비해서 정책적인 접근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근본 복지 유관기관이 복지적 차원에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작업을 시도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의 초점은 대상자인 청소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보다는 개별 맞춤식 접근이 중요하고, 위험 수준별 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와 그에 따른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아동 청소년의 사각지대의 체계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에서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또 상호작용이 유기적이지 않습니다.
서비스 정책이나 서비스 제공 부문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의 자살 예방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프로그램은 접촉 지속 시간과 또 환경에 적합한 부문에서 또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학교와 지역사회와 학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 각각 다르고 또 밑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또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통합 관리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 포럼에 참가해서 느꼈습니다. 자, 오늘 그 훌륭한 토론을 해주신 그 네 분의 패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어서 제3부 질의응답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구팀의 발제와 강의 그리고 패널분들의 토론을 듣는 동안에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그 채팅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적극적으로 질문과 이 코멘트를 보내주셔서 정리하는 데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질문에 모두 다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에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통합적인 것들 이것을 뽑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 분들이 보니까 인기가 좋으신 분들 그 잘생기신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좀 그러신 분들에게 더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 인물 중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만만해서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또 대부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질문은 제일 먼저 토론해 주신 우리 고진선 소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는 질문이 나왔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울에 빠져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어려운 아이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더욱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년기까지도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의 고은지 사회복지사가 질문하셨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사항에 정확한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이렇게 하면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도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실제 감정을 표현했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아시다시피 민모션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숨어있는 청소년들을 발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예산 대비 효과성,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고위험군 중심의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심각해져서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기 이전에 이미 관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저위험군일 때 자신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을 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많은 곳에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선 문화 방역이라고 하는 것들 함께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화와 함께 아이들에게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들을 확대할 수 있는 변화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 수준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잘 개발하셔가지고 중저에 속하에 있는 친구들부터 이 관리가 들어가야 고위험군들이 안 될 것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 윤진 우리 부장님에게 그 질문한 내용이 왔어요. 하나가 왔는데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에 홍보가 많을 수 없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자기가 게이트키퍼 용어도 처음 들었어요. 하는 그런 질문이 왔네요. 네, 이 홍보라는 것이 예산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모든 분들에게 다 이게 생활권 안으로 파고들지는 못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이 게이트키퍼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것 또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교육부에서도 이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학교 차원에서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벌써 5년이 넘었고요. 이 연 단위로 4시간 이상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게이트키퍼라는 걸 생명지킴이 교육이라고 같이 혼동해서 하시는 거는 맞기는 한데 저희는 법률적으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이라고 명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다 널리 쓰여 있기는 하지만 그 교육 그 이름상 너무도 폭넓어서 한마디로 시화회에서 쓰레기를 줍는 분도 게이트키퍼일 수 있고요. 그리고 철도 건널목에서 깃발을 들고서는 교통안전을 지키는 분도 게이트키퍼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률에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교육은 무료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호 요인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 교육이 훨씬 더 폭넓게 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는 꼭 그 민간 기관들이나 관련 기관들이 개별로 해서 들릴 만은 아닌 것 같고 공공이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해나가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모두 고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일 교수님께 질문하신 사항이 있네요. 이게 현재 발굴과 기관 연결은 어떤 경로를 통하게 되는 걸까요? 주제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은 전문기관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하고 사회복지사 몇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아까 저희가 이거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요. 자살 예방 교육의 학교나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실시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어웨어니스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자살 사고나 자살 계획에서 시도가 있었던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면 그 만나는 것.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프리벤션이라고 하죠. 예방을 한다는 게 뭘까라고 뒤집어 보면 포스트벤션, 소위 사후 처리를 얼만큼 잘 하느냐가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떻게 이걸 얘기하느냐, 결국 이전에 자살 시도, 자살 사고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을 만나는 학교, 지역사회 상담실, 기관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포스트벤션이 바로 프리벤션의 첫 번째 단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예방 교육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위기 겪었던 학생들을 만나는 다양한 그 기관들이 촉수가 돼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더 심각한 대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는 혹은 그것들을 잘 다루는 그래서 포스트벤션에서 프리벤션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고 기관이나 학교에서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다시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두가 촉수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저희도 이제 실제 그 2차 외상이라고 그러죠. 제 자살에 대한 어떤 인시던스가 있으면 그 주위 분들에 대한 2차적인 어떤 그 예방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별로 역량을 키우고 이것을 이제 접수를 받고 시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아마 국가기관이나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리소스를 많이 확보하시는 것 그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그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 유형군에 발굴하는 거, 또 기관 연결하고 각 기관들의 그 기능에 맞춰서 그걸 해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다른 영역에서는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사례 관리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유난히 청소년 부분만은 그게 잘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건 의료도 그렇지만은 청소년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런 통합 사례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이 발굴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고 그 나아가서 이제 거기 하나 또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 계속 질문에 답변을 좀 더 해주시죠. 다른 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현재 단계에는 중저 유형군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지 않는 건가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중저 유형군이 고 유형군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실 이 부분이 파국적인 위기 결과입니다. 그 저희가 과거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여기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나오셨지만 그 한 15년, 20년 동안 CYS넷 현재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파국적인 위기 결과로서의 청소년 자살을 어떻게 보면은 다루기 위해서 다양한 초기 위험결과 어떤 중기적인 위험 표지, 그 다음에 문제 행동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재까지 다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청소년 안전방 사업 자체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10년 동안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그 고위험군을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아까 그 초기에서 중기 넘어가고 중기에서 잘 다루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 고위험군 넘어갈 경우에는 그렇게 가장 높은 집단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부분들이 지역적에 따라서 특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사회 상담센터가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연결돼서 어떻게 급격하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입원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응급처치. 그러니까 이건 심리상담 쪽이 아니고 위기대응이잖아요. 위기대응까지 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기관에서 역량을 키워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를 해서 바로 고위험군은 가장 그 신속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조치까지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모든 기관이 할 수 없겠지만 현재 이걸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이 좀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주 궁금한 말씀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청소년 그 자살 예방 체계 중에서 그런 이 119 시스템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시스템도 필요하고 중저 위험군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상담이나 여러 가지 관련 시스템들이 좀 체계화된 것들이 그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훈진 부장님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들이 질문했다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 예방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 부모나 교사나 친구들이 해 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을까요? 청소년 상담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례 또는 경험적 지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 고민 속에서 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라도 스트레스는 받기 나름인 것이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정말 힘들 때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가 하면 누구는 자해하고 자살까지도 이루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 물론 자존감에 대한 개인적인 내적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주변의 보호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죽고 싶은 이유보다 살고 싶은 이유가 더 많게 되면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그 바운더리에 살고 싶은 이유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보다 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여러 가지 캠페인과 인식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영상, 저희 토론을 하기 전에 영상에 나온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좀 소름이 돋았던 게, 저희가 자살 예방 사업을 하기 전에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면서도 저희 반 아이들을 상담했던 부분, 그런 케이스, 그리고 위센터에서도 상담을 했었거든요. 위센터에서 또 아이들을 받았던 그 상담 사례, 그리고 그 영상에서의 사례에 맞물려서 너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20-30년이 넘도록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자책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청소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생명지킴이 교육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살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절대 부끄럽지 않고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위기니까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어른들 누구에게나 얘기를 해라. 그리고 기관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분들은 힘든 일 당연히 있죠. 누구든 힘들 수 있어요. 꼭 믿을 수 있는 어른 한 분에게라도 가서 자신의 힘든 부분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용기예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나약하거나 남들보다 못해서 자살 생각이나 자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청을 하십시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진지하게도 말씀을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 사항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나머지 질문이 또 지금 말고 또 우리 고진선 소장님께 2개가 있고 윤진 부장님께 4개가 있고 우리 교수님께 또 2개가 또 있는데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담당자가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 댓글창에 이렇게 올리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 고진선 소장님. 안녕하세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요즘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건강염려증이 같이 왔습니다. 정신과에서도 우울증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은 이상이 없다는데 우울증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우울감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 부정할 수도 있나요? 본인도 모르게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서 심각성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우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진단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주치의하고 의견을 좀 나눠야 될 텐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도가 좀 많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일반인 분들 또 학교에 있는 교사분들,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우울증이나 우울감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무기력하다, 무망감이 느껴진다, 일반 성인의 우울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닥을 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사실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혀
상반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짜증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비행 행동이나 과잉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느끼는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우울감이나 우울증 같은 증상이나 양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접근이 조금 더 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요즘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시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뭐 초록우산이나 다양한 아동 관련된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서 연구했던 것과 같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안정감은 훨씬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나의 자녀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어쩌면 그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셔서 접근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어떤 느낌이 들까라는 것들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의사소통이나 다양한 형태의 감정을 교류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것 같고요. 청소년 시기에는 그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포스트잇을 좀 붙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좀 전달해 주시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패널 선생님들 만나서 많은 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 자살에 관계되는 자해와 자살, 그 이어지는 그런 과정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더 가지고 우리 함께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이 정도로 질의응답은 마치고자 합니다. 네 분 패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또 온라인 화상으로 접하는 필드에 많은 참가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사유자에게 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간 수고해주신 좌장님,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지난 도봉구 청소년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실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좋은 방안이나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부디 자유롭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복지기관의 허브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온라인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도봉구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정망 구축에 기여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